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학부연구생 박주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Detecting Driver Fatigue Using Heart Rate Variability, a Systematic Review고 이 논문은 뇌와 심장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문을 찾는 도중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어시덤 더널리시스 앤 프리벤션 저널의 소셜 사이언스 인터디시플리너리 분야와 얼고노믹스 분야의 Q1으로 기재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5.7입니다. 이 논문은 리뷰 논문으로 심박 변이도를 통해서 운전자의 피로도 감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운전자의 피로 및 졸음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 피로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의 피로 감지 시스템은 운전자의 스타일 등을 감지하고, 즉 주행 성능, 속도나 방향 등으로 결정되는 주행 성능을 감지하고, 그리고 머리 자세, 시선, 눈 감음 등의 운전자의 얼굴 특징을 기반하여 이 얼굴 특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몇 초 이상 이렇게 달라지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현재의 피로감지 시스템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렇게 자율주행 가능 정도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레벨 3부터는 운전자가 일부만 운전에 개입해도 되는 정도로, 그렇게 되면 운전자는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중이 아니어도 운전자는 눈을 감는다든지 시선을 피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의 피로 감지 시스템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에 맞게 고도화된 수면 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2021년 나온 논문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는 생리적 신호, 즉 EEG랑 ECG, EMG를 통해서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하는 방법의 성능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의 경우에는 많은 생리적 센서가 필요하다고 하며 측정이 어려운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측정 용이성이 뛰어난 ECG를 고려하고자 하였는데, 이 ECG는 수면 부족과 인지 작업, 수요 및 작업 시간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다수의 HRV와 운전자의 피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HR, 심박수의 변화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장, 뇌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이 되고, HRV는 스트레스나 신체활동, 각성, 수면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영하며 완전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로 측정이 되는 각성 상태 등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피로나 졸음 상태에서 HRV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HRV에 기반한 피로 감지 시스템 성능이 얼마 정도인지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 운전자 피로도를 실험한 연구에 관련해 문헌을 요약하고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 중의 피로도가 언제 유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전 중 피로도는 수면 관련 피로도랑 작업 관련 피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수면 관련 피로도는 일주기 리듬, 그리고 수면 항상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일주기 리듬은 보통 외부 빛의 변화에 따라 조절하고 하루 동안 수면 각성 주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두 번째 그림이 일주기 리듬인데 여기 낮 시간대에는 깨어 있으려고 하고 밤 시간대에는 수면 욕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에 그림이 수면 항상성 그림인데 깨어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수면 욕구가 증가하고 잠을 자게 되면은 이 수면 욕구가 줄어드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 중에 작업 관련 피로도는 당연하게 운전 자체가 피로 요인이 되고 운전 시간이라든지 운전에 의한 정신적 피로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소드인데요. 신기하게도 해당 논문에서의 메소드에서는 리뷰할 논문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메소드 방법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논문을 따라서 메소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논문 977개를 찾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외 기준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처음 977개의 논문에서 HRV와 운전자의 피로 사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고한 연구만 선택하고 또 HR과 HRV만을 사용한 연구를 택했습니다. 다른 생체 신호를 같이 사용해 측정한 연구는 제외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 작업일 것, 그리고 신체적 피로가 아닌 정신적 피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일 것, 이렇게 제외 기준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논문을 선정해 리뷰하였습니다. 선정된 논문에서 어떤 데이터를 뽑을지 적어놓은 것인데 데모그래피에서는 참가자의 수, 연령, 그리고 드라이빙 태스크에서는 운전 과제의 유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태스크 세션의 수, 세션당 태스크의 길이, 그리고 피로 유발 조작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담아냈습니다. 운전 과제의 유형에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실제 도로에서 수행했는지 등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피로 유발 조작 방법에서는 하루 중에 다른 시간대로 운전 작업을 수행했거나 아니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등의 피로 유발을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 메저먼트 메소드에서는 HR 측정 방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운전자의 피로도 정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등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찰자 평가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피로도 조사 측정 지표인 주관적 평가 KSS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피로 상태를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지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분석 시에 대부분 무빙이나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여 이 윈도우 길이는 1분에서 5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연구 결과 리절트 부분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연구의 경우에 검증 방법, 밸리데이션 메소드가 어떠한지, 최종적으로 검출 성능이 몇 % 정도인지를 확인했고, 피로 상태랑 경계 상태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이 조건 간의 차이가 있는 HRV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HRV 변화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연구마다 각기 다른 메소드로 연구 간의 비교는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총 11개였으며
검출 성능은 44%에서 100%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앞서 언급한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고, 또 연구마다 검출된 정확도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다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설계에서 시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도로에서의 측정 과제이면 정확도가 더 낮아지고, 혹은 데모그래피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즉 성별이 다르고 다양한 연령대이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건강 상태일수록 정확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로도 상태일 때 HAV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18개의 논문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왼쪽의 표로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이 표에서는 모두 피로도가 증가할 때 어떻게 HRV가 변화했는지 써져 있고, 이 오른쪽 표는 리뷰된 논문들에서 추출된 HRV 지표들을 써놨습니다. 이 LFNU랑 HFNU라고 써진 지표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한 지표로 각각 정교화한 낮은 주파수 대역, 그리고 높은 주파수 대역, 정교화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이 LFNU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하이 프리퀀시까지의 파워 대비 로우 프리퀀시 파워의 값이고, 하이 프리퀀시 NU는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의 파워 대비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파워 값입니다. 이 두 지표들은 0.5 이상이면 전체 주파수 대역 파워 대비 낮은 혹은 높은 주파수 대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표에서 정리한 지표들은 좀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따로 주된 결과들만 뽑아서 써놓은 것인데, HR 심박의 경우 피로도가 증가할수록 HR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HR은 14개의 논문에서 조사됐는데 1개 빼고 모두 일관되게 이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흥분 상태보다 비교적 안정된 피로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가 증가하고, 이에 심박수인 HR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SDNN은 13개의 논문에서 조사됐는데, 이 중 2개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피로도가 증가할수록 SDNN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논문에서 해석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 SDNN이 증가하는 것은 심박 간의 간격의 차이가 증가하는 건데, 졸음 시의 피로와 각성 상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심박 간격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SDNN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RMSSD와 PNN50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한 개의 연구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해당 지표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은 또 따로 없었고, 그냥 HRV가 증가하는 경향은 부교감 신경기 활성화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HFNU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2016년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피로 상태 시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으로 HF 수치가 높아지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LF가 증가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보다 실제 도로 주행의 경우에는 그 졸음과 맞서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더 높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뷰 논문에서는 이 로우 프리퀀시 파워 자체를 교감신경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곤 보기 힘들다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해당 해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따라서 이 리뷰 논문의 저자는 오히려 같은 피로 가제여도 피로 정도에 따라 HRV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의 피로의 연구랑 높은 수준의 피로의 연구 간의 차이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HRV는 운전자 피로를 감지하는 데 귀중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HRV 기반 운전자 피로 감지를 실제 운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뷰한 논문들에 따르면 HR 감소는 운전 중 피로도와 관련이 있고 그치만 다른 HRV 측정의 경우에는 변화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불일치는 피로도의 정의나 측정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의 피로도는 앞선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HRV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이 HRV가 피로의 다양한 수준과 원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운전자 성과와의 관계에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스커션에서는 HRV 기반 피로도 감지를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주행 환경이 예측 불가하고 차량 내부에서도 운전자가 부가적인 작업,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운전자의 상태가 변하고 아니면 식사를 한다거나 외부적인 환경, 고도나 온도가 바뀌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HRV뿐만 아니라 피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뮬레이터와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도 실제 도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개인마다 피로도의 정도가 다르며 특정 심장 이상 환자나 약물 복용 환자들의 경우에는 HRV에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모델을 구축하면 향후 보다 정확한 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